네, 이만갑에서 다뤘었던 사건이 있었죠. 목선 귀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했느냐, 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이 뜨거웠다. 정도를 넘어서 정말 뭐 그럼요. 대한민국이 아주 들썩했어요. 그때 제가 이만갑에서 이런 말 했어요. 희대 살인범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북송 과정이 적합한지 아닌지와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그때 북송하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근데 그 동영상이 공개가 됐죠.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그 사이 한 남성이 풀썩 주저앉더니 무릎을 꿇고 무언가 쿵쿵 내리찍는 소리도 들립니다. 곧이어 옆으로 기어가자 주위에선 급하게 제지합니다. 그렇게 일으켜 세운 남성을 양옆과 뒤에서 붙잡아선 기어코 군사분계선 너머로 밀어냅니다. 판문점 앞에서 가지 않으려고 그 앞에서 주저앉으면서 막 사실 막 강제로 좀 저항을 하는 거 보면서 약간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예. 그때 김진 기자님이 판문점에서 무릎을 꿇고 가기 싫어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에이 설마 보지 못하셨을 텐데 저걸 어떻게 아시지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무릎 꿇는 장면이 진짜 안 가겠다고 강제로 막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영상이 공개되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커진 거죠.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인권은 지켜져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엔을 포함해서 미국, 독일, 국제사회가 그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과연 옳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이만갑에서의 문제 제기와 결론 또한 그거였어요. 아무리 희대의 범죄자라 하더라도 이런 식의 강제 북송은 반인권적이다. 이런 울림이 요즘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나 흉악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보내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두 문제를 분리를 시켜서 봐야 되는데 그냥 흉악법이니까 우리 사회에 섞이면 어떡하느냐 이거로 지금 이야기를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뭐 거기서 온 사람이 하나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거고 그렇죠. 가서 보내는 거는 또 다른 탈북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 그렇죠. 그 여기에 들어와 있는 3만 5천 명 탈북민들한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네. 아 나도 언젠가 어느 사람이 어느 정부가 들어서면 슬그머니 데려다 판문점에 갖다 놓지 않을까? 이런 트라우마를 줄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저는 이건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 자, 이 사건이 있었던 2019년 두렵고 고통스러운 곳이죠. 북한에서 나는 그런 북한이 좋다. 거기서 여생을 보내겠다라고 결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월북을 감행한 대한민국 국민. 그는 과연 누구인가?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 무단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져 나도 북한에 살고 싶다며 월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야, 왜? 19년. 비교적 얼마 안 된 최근이죠. 그죠. 2019년. 배인국 선생이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 7월 6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이명철, 천덕여 총무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문의 일꾼들이 동포의 정을 안고 맞이했습니다. 민족의 정통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조국, 공화국에 품에안게 된 지금 저의 심정은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조국, 공화국에 품에 안게 된 지금 저의 심정은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뉴스에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2019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2019년이면 전 세계가 북한의 상황을 다 아는데. 그렇죠. 묘한 게 그러니까 뭐 비밀리에 들어갔다 어쩌고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마중 나온 사람이 있고요. 맞아요. 꽃다발을 주고 있습니다. 순환공항에 들어가고. 그것도 누군가 또 뉴스에 나올 법한 앵글을 잡아서 정식으로 촬영까지 이렇게 했어요. 저 탈북민 분들이라면 저 뉴스를 한 번쯤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방송으로도 맞아요. 북한에서 남한에서 월북자가 왔다고 널리 선전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지금 같은 시대에 북한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대. 탈북민들은 목숨 걸고 탈북을 하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못오는 시기에 저렇게 북한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무슨 일이지? 하고 한마디씩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간첩 아닐까라는 생각도. 왜냐하면 오히려? 8, 90년대에는 이제 북한에 대한 환상이 많을 때니까 그쵸. 가능하다. 뭐 임수경 씨라든가 문익환 씨라든가 다 가능하다 할 수 있는데 2019년도에 저렇게 넘어갔다는 거는 맞아요. 지금 간첩 아니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넘어갔다는 얘기 들으면 중국으로 가서 연변에서 어디 그 근처 갔다가 뭐 강 넘어갔다가 뭐 괜히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럴 수 있는데 비행기 표 끊고 와, 수동 비행장. 가서 당당하게. 그리고 북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를 저렇게 취한다? 네. 도대체 누구기? 그러게 어떤 사람이길래 한 사람이 저렇게 뭐 공항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간 것처럼 보여요. 저렇게 편하게 갈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은 중앙 사증 제도라 그래서 중앙에서 사증을 내주지 않으면 북한 비행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이징을 통해 전 베이징에서 들어가는 비행기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 사증 그렇죠. 비자를 줬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앵글 잡아서 들어가서 꽃다발 주고 이랬다는 거는 준비를 많이 한 상황이고 다 교감이 돼 있었고 북한에서는 거의 뭐 정부 대표단 들어오는 것처럼 어떤 외국에 그렇게 환영을 하고 그러니까 뭐 북한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북한으로서는 좀 중요한 인물이다. 근데 뭐 우리는 근데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평양 비행장에서 저렇게 환영을 하고 비행기 들어오는 각도까지 잡아주지. 그랬던 게 굉장히 인상에 남아요. 그러니까 말씀 종합해 보면은 북한에서 비자만 내준 상태라면은 우리나라 사람 누구든지 중국만 일단 가면은 중국에서 북한 그냥 저렇게 비행기 타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가요. 나 조선민주주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비자만 될까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저기 마음에 안 들어. 평양 갈 거야. 그리고 대사관 가죠. 중국 공안이 쫓아내요 벌써. 아 진짜요?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겠다는데 MC 안 해. 그래서 갔어.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질 못해요. 아 진짜? 그럼 너무 낙동강도 오리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이 나오든가 연락이 됐어. 그런 사람이 오면 들여보내라 하기 전에는 가면 뭐야? 운전박대 당하는 거야. 그냥 가라고요. 그럼 진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네요. 그러네. 나는 우리 이만갑 우리 팀에서 갔을 때 저 정도 환영하고 하려면 최동명 교수 들어가지. 받아주지 않고. 다녀오시죠. 정도 환영합니다. 꽃다발 하나요? 강제수 영상. 아니 그러니까 진풍형이겠다. 북한에도 환영 인파가 있고 남한에도 환영 인파가 있어. 우리 다시 보지 맙시다. 아니 근데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저렇게 막 저기서 북한에서 이제 떠들썩했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이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우리 정부에서는 이걸 모르고 있었다고. 진짜? 안굴. 안궁에서 그러네, 안궁. 네. 정부에서 알 일이 없죠. 통일부의 입장에서는 아니 방북 신청을 해야 알지. 방북 신청도 안 하고 간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고. 국정원의 입장은 뭐냐면은 국정원의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인의 방북 같은 경우 우리 관여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관 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하면 국정원은 뭐 했어? 정부는 뭐 했어? 그러죠? 그런데 사실 국정원이 가서 붙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헌법의 해외여행 권리가 있는데 중국 가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헌법 문제가 있고 여행의 자유가 있고 개인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고 간첩이 혐의가 없는데 국정원에 따라간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긴 맞는 말. 요주 인물로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맞는 말씀이신 것이 뭐냐면은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친북한 국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뭐 요주 인물이라고 하면 국정원에서 뭐 요원 하나 붙여가지고 뭐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따라다닐 수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뭐 저도 코로나 이전에는 북한을 많이 갔었는데 북한을 많이 갔었는데 진짜요? 북한이요? 야 뒤에 잘해요. 할 수가
전화 좀. 와 이거 진짜 방송에 꼭 나갔어요. 중국을 네, 언제 통일됐대요? 중국을 자주 갔었는데. 아니 오늘 더군다나 인민복 입고 와가지고. 아니 그래서 중국을 제가 자주 갔었는데 특히 이제 단동이라는 심양 이쪽으로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북한에 관련된 사람들이 더 많이 보여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국정원이 활동을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맞아요. 누가 누군지 알고. 더 놀라운 건 월북한 최 씨는 탈북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수십 년째 거주하고 있고 70년? 급기야 제가 취재한 당시 바에 따르면 아내와 일남 일녀도 서울에 남겨둔 채 가족이 평양으로 간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면 와이프한테 치명적 실수를 했나? 북한으로 갈 만큼 쫓겨난 거야? 다 하는 그런 실수. 충동이 요즘 드세요? 자 여러분 저도 궁금하고요. 지금 아마 TV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지금 이만갑에서 이렇게 다루지? 너무 궁금하실 겁니다. 이 최인국이라는 인물에게는요 엄청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 드라마에 나오는 안방 드라마. 얘기인데 그 출생의 비밀을 저희가 파헤쳐 보는데 그 첫 이야기 본인에게 들어요. 본인? 본인이 얘기해요? 자, 북한에서 최인국 씨가 월북을 선택하게 된 출생의 비밀. 저는 오늘 선친들의 유해가 있는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가문에 애국의 널찍이 깃들어 있고 민족의 정통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조국 공화국에 품에안게 된 지금 저의 심정은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선조들을 따라 북한을 조국으로. 위대한 소령님들과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자기 가문에 베풀어 주신 사랑은 3대를 이어 끊임없이 3대?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3대를 이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가문이 대대로 안겨 사는 품 고마운 조국을 따르는 길이 곧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유언을 지켜드리는 길이며 또 그것이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기에 늦게나마 공화국에 영주할 결심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를 정식으로 밝혔습니다. 애국 룡일사는 이모할머니까지. 애국의 사람이 5명이나 있다고? 어머, 가면 무조건 혜택 받으면 완전 되지. 뭐 북한의 핵심 계층이라던데? 놀라운 영상이에요. 아니 부모님하고 조부모님하고 이게 다 5명이나 애국의 사람이 있대요. 애국열사들 애국 열사령 아무나 묻힐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무나 묻히죠. 안 되죠. 그 3대가 북의 최고 권력자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 묻히면 3대가 또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북한에서. 그러면 안 해도. 6대까지. 공급받으면서. 열사령 이야기가 나왔는데 열사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에. 그러니까 대성산 혁명 열사령이라는 거는 빨치산, 뭐 6.25 전쟁 때 뭐 그 사람들이 대체로 들어가는 그건 진짜 성골, 진골, 그렇죠. 성골, 진골. 신미리 애국 열사령이라는 데 지금 최동호랑 뭐 이런 여기서 월북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묻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김정일 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북한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말 그대로 애국 열사령이고 혁명 열사령이 아니고 월북하신 분들,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어떻게 이바지를 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좀 많아요. 그리고 뭐 물론 북한에서 총리나 부총리나 뭐 이렇게 한 사람들도 거기 좀 가 있는데 어쨌든 열사령에 간다는 거는 이건 보통 대우가 아닌 거죠. 아니 그럼 아들은 왜 전쟁통에 이렇게 좀 헤어진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한데 이게 왜 아들만 이렇게 나와 있지? 애국 열사령에 묻힌 이 최인국의 가족 중에 한 분이 대한민국 초기 부대 외무부 장관 출신 북한 애국 열사령에 최인국의 가족으로 묻혀 있습니다. 와, 이거 깜짝 놀랄 얘기네요. 지금 월북한 최인국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을 지낸
최덕신이라는 인물입니다. 이게 바로 그 출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와, 아니 국립현충원에 사실 있어도 모자랄 판에. 외무장관이. 네. 지금 애국 열사령에 있단 말이에요. 북한에 너무 영웅이 놀라셨죠? 됐어요. 근데 여기 놀랄 걸 하나 더 추가시켜요. 자, 보세요. 최인국의 아버지 최덕신 월북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최덕신의 아버지 최동호도 월북했습니다. 우와. 3대 월북 가족. 그래서 아까 3대. 예, 3대 월북 가족. 이게 엄청난. 3대가 월북. 대를 이어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주로 이야기할 사람이 바로 이 최인국의 아버지 최덕신인데 네. 이 최덕신의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상하게 생겼나요? 그렇진 않고요. 예. 월북하게 생겼나요? 자, 이 최덕신이 함께 찍은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서워.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어디 보자. 마지막 뭐야? 이거 뭐야? 와. 마지막 사진. 이승만, 김일성. 김일성. 뭐야? 최고의 와, 아니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찍은 저 사람이 최덕신이에요? 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옆에도 최덕신. 나이가 좀 더 들었어요. 김일성 옆에도 최덕신이고? 맞습니다. 절대 합성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새 인물 그러니까. 옆에 계속 있죠? 그러니까요. 정체가 뭡니까? 뭐 정직자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너무 흥미진진한데 아니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와 함께 사진을 찍었고 북한에도 저놈이라고 하는 김일성하고는 사진을 함부로 찍을 수 없잖아요. 아유, 너무 말. 이 옆에서 사진 숨만 쉬어도요. 자 과연 이 최덕신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최덕신은요 정말 뭐 군사, 정치, 외교 정말 종교 다방면에 어마어마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과연 이 최덕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오늘 두 가지만 좀 기억해 주세요. 파란만장한 인생, 그 다음에 기사회생 인생. 무려 4번의 기사회생.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와 이거 우리나라에서 간 사람 중에는 제일 높죠. 제일 고위직, 제일 최고위직. 엄청난 거죠 지금. 그렇죠. 이 인물 누군지 궁금하다. 자, 최덕신 말씀 들으신 것처럼 북한에서 꽤 유명한 유명 인사고요. 우리 현대사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최대한 좋게 표현하면은 복잡한 인물입니다. 이 집안이 꽤 명문 집안이에요. 이거 아까 잠깐 언급됐던 최동호, 그러니까 이 최덕신 아버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에서 법무부장. 독립운동가시죠. 독립운동가. 대단하네. 법무부장 했던 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했던 분이죠. 대단한 가문인데 그 아들 최덕신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태상 선생님 등장한 거 보면 오늘 뭔가 재밌는 날이야. 맞아요. 역사적으로 저 시청률 좀 쫙쫙 쏴주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드라마틱합니다. 와, 네. 너무 궁금하다. 또 같은 최 씨예요. 그렇게 욕심 마세요. 살 떠져. 다른 최 씨겠죠. 같은 최씨. 같은 최씨 맞습니다. 집안 사람이네. 네? 얼굴이 지금 빨개지고 있는데 지금. 아니 사실 이 외무부 장관이면 외교부에서 어떻게 보면 부장이잖아요. 완전 짱이시고. 짱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무시 못할 그런 높은 자리인데. 그럼. 보세요. 9대 외교부 장관이에요. 그 옛날 외교부 장관. 궁금하다. 박정희 정권 때 외무부 장관이었으니까 말 다 했죠. 이 사람이 굉장히 파란만장한 사람이었어요. 전투 능력이 뛰어난 군인으로 출발합니다. 원래 평북 의주에서 태어났는데 해방 이후에 육사 3기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육사 교장으로 떡하니 돌아옵니다. 초고속 가능해요? 어마어마한 정치력과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방금 어떤 직함이었죠? 도장. 교장. 어디 교장?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요? 그건 시험 문제에 꼭 나온다는 거예요. 육사교장. 그리고 그 옛날에 1949년 흔치 않았던 미국 유학까지 떠났다가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그가 유명한 건 이렇게 고위공직자 혹은
뭐 육사 3기 뭐 졸업 국사 교장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의 네. 주범. 진짜? 주범? 이 최덕신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아까 월북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월북했으니까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최덕신은 정말 골수 반공주의자입니다. 골수 반공주의.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 거창 양민학살 사건의 주범이 되는 건데, 이 최덕신 이 사람이 이제 그 11사단장을 맡아요. 근데 네. 이 11사단이 어디를 관장하고 있었냐면 그 경남 지리산 일대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이 지리산 일대가 어떤 곳이었냐면 이 빨치산들이 정말 격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곳을 진압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최덕신이었어요. 예. 근데 이때 이 엄청난 정말 이 작전이 수행되면서 이 민간인들의 학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거창 쪽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왜 그 빨갱이들을 도와준 혐의가 있는 사람들, 이 주민들을 다 모읍니다. 네. 한 1000여 명을 모으는데 아유, 어떡해. 이 중에서 호명을 해요. 자, 이 중에서 군인 또는 군인 가족 나와. 그다음 공무원 가족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열외를 시키는 거예요. 열외가 안 된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됐어요? 다 산으로 끌고 가서 정말 그 앞에다 놓고 군인들이 열을 지어서 그 앞에서 사격을 합니다. 사격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증언에 의하면 그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갔었나 봐요. 어머니는 그 총을 맞고 쓰러졌죠. 그 아이는 그 등 뒤에서 울고 있겠죠. 어떡해. 근데 그 아이에게 총을 겨눈 군인이 총을 거둡니다. 그리고는 총알이 아깝네? 하고 그 아이를 발로, 살아있는 아이를 발로 구덩이에, 시신 구덩이에 집어넣는 그 증언까지 나와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나갔던. 오, 이게 뭐예요? 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때 사진이에요? 진짜 그 사진입니까? 네, 이 사진을 보니까 또 갑자기. 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 거창 양민학살. 우리 군인이 우리 시민을 살해한 거. 아니 인원이 너무 많은.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은 빨치산들이 좀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보급을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민가 가가지고 이동시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식량 준 사람들이 이제 부역자로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옛날에 밤 되면 인공기. 그렇죠. 그래서 낮에는 대한민국이고 밤에는 인민공화국인데 진짜 끔찍한 체험을 한 사람은 뭐였냐면 갑자기 밤에 있는데 깜깜한데 문이 딱 열리면서 딱 되는 거야. 어느 쪽이야. 대한민국이 아니라 인공이야. 그때 대답 잘못하면 죽는 거야. 아니 그게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 뭘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밥 해달라 그러면 아니 와 총 들고 와서 밥 해달라고 밥 해줘야지. 밥 해주게 되면 또 국군이 딱 들어와서 니들 밥 해줬어? 그러니까 서로 이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불행한 사건인데 이게 그때 이 사건은 거창에서 났고 이 비슷한 사건의 사건들이 전국에서 다 일어나요. 주범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11사단장. 지휘관이었어요. 네. 지휘관. 11사단이 그 짓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최덕신 당시 이제 11사단장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아니 지사단이 정말로 자기가 몰랐다고 하면 정말 능력이 없는 사단장이고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이것이 피와 구별하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것을 이른바 그 청야 작전이라고 해요. 청야 작전은 예전 그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그런 그 오래된 병법인데 이거를 현대전에 적용한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장개석이었어요. 지금 이 최덕신이
나왔던 학교가 이제 그 중국 국민당 그 중앙군관학교라는 학교인데 이게 1930년 이전에는 이름이 뭐였냐면 황포군관학교예요. 황포군관학교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들어봤어요. 황포군관학교의 초대 교장이 누구냐? 장개석, 장제스예요. 이 장개석이 이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커스를 뒀던 게 뭐냐면 청야 작전이거든요. 누가 오는데 국민당 소속이냐 아니면 이 모택동의 팔로군이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죽여라 해요. 말도 안 돼. 거기서 전략을 배운 게 최덕신 전 사단장이거든요. 모를 수가 없다니까요. 모를 수 없어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남준은이 그냥 없애자라는 게 손자국법에서 소개되는 청야 이 병법이라는 청야 전술이라는 내용인데 이건 굉장히 그 말도 안 되는 병법이고 무고한 사람들을 이때 15살 이하 우리나라 거창 양민학살 말씀드리는 거예요. 15살 이하 남녀가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희생자의. 그리고 이게 알려진 직후에 바로 사체가 수습되지도 못했고요. 국민적인 압력이 높아진 이후에야 겨우 가서 수습을 했는데 이미 많이 유실이 된 상태였고 뭐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어서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몸집이 크면 남자로 몸집이 작으면 여자로 그거보다 더 작으면은 아이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했다. 이게 지금 6.25 때 있은 얘기잖아요. 빨치산 얘기하면. 근데도 지금 불구하고 제 눈에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큰 처벌을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혼자만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가 권력자의 옆에서 정말 입안에 혀처럼 구는 참 처세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 그의 뒷배가 되어준 첫 번째 권력자. 자, 최덕신의 첫 번째 그 남자예요. 이 사람이에요. 네.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 거창 양민학살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 최덕신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전쟁 끝나고 나서 이거 진상조사 들어가면 이거는 꼼짝 없는 거거든요. 그치. 제가 오늘 최덕신의 기사회생이 몇 번 있다 그랬죠? 네 번. 네 번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기사회생. 바로 이거구나. 전쟁입니다. 6.25 전쟁 과정에 이 이승만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수행을 해줘요. 이러면서 기사회생을 하게 되는데, 자, 6.25 전쟁이 발발되면서 지금 이 북과 남이 엄청나게 지금 교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다시 이제 1.4 후퇴 이후에 이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방전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공방전이 계속 이어지니까 더 이상 이 전쟁으로 가면 불편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소련에서 휴전협정을 먼저 들고 나옵니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야 이거 이렇게 가다가 3차 대전까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휴전하자 라고 하는 휴전협상이 들어갑니다. 이 휴전협상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포로 송환이었어요. 각각의 나라들이 그 포로들을 어떻게 송환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승만 정부는 휴전협정을 결코 반대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끝까지 올라가자. 그렇죠. 아니 왜 다 왔는데 이미 전쟁했는데 왜 여기서 멈춰? 좀만 더 줘. 우리가 한번 올라갈게. 그러나 소련과 미국은 그만. 여기서 이제 그만. 근데 휴전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 정부에서 엄청난 폭탄을 하나 터뜨리죠. 그게 뭐였냐면 휴전협정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포로. 이 포로를 미국의 재가도 거치지 않고 그냥 풀어져 버립니다. 이게 그 유명한 반공포로 석방 사건이라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이때 그래서 이제 정치 이슈죠. 그렇죠. 이때 이 미국에서 이승만 이거 제거해야 되겠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말 안 듣네. 말을 안 들으니까 잡혀있는 뭐 인민군도 있고 북한군도 있고 중공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들 혹시 공산주의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봐. 저요. 너희들 다 나가.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는 저 북으로 가라고? 아니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라는 거죠. 아무 데서 살아라. 우리나라 어디서든. 우리나라에서. 와. 이 소식을 듣고 윈스턴 처칠은 깜짝 놀라가지고 면도하다가 그런 일환이. 포로 반공 포로가 지금 풀어졌다고 휙. 게다가 트루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메가드가 끝까지 가자 핵무기를 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잘라버렸잖아요. 총사령관에서. 그 정도로 강경하게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미 입장이 굳어진 상태였는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꾸 이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의 짜증이 끝까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승만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최덕신이에요. 왜? 뭘 읽어요? 보니까 이승만 각하께서 휴전을 이렇게 반대하시네. 그럼 내가 그의 마우스가 되어줘야 되겠다. 내가 그의 대변인이 되어줘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휴전협정 그 조인식하는 그 과정 절차에 계속 참여하면서 우리는 반대합니다. 계속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 이승만의 입장을 계속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승만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야, 내 편이다. 최덕신 역시 잘한다. 그래서 이 최덕신의 별명까지 지어줍니다. 최덕신은 판문점의 용사다. 용사다. 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당시 굉장히 핫했던 외교관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였냐면 베트남 공사. 이 베트남 공사에 임명을 하면서 전쟁 끝나자마자 1956년부터 이제 이 최덕신은 화려하게 거창 양민학살 사건의 어떤 그 모습을 지워놓고 화려하게 외교관의 길을 걷는 첫 번째 기사회생이었어요. 그런데 화무 11홍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붉은 꽃은 1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승만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았겠죠. 하지만 이승만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그 유명한 4.4 5.입 개헌 사건인데 1954년 11월 29일 당시 여당이 개헌을 추진합니다. 이 개헌 내용이 매우 이상해요. 뭐냐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연임 제한을 예외를 두겠다. 그러니까 이승만만 대통령을 계속할 수 있게끔 헌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럼 영원히 하겠다는 거잖아. 우리 승만이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미 재선까지는 가능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연임이 근데 됐는데 계속하게 해줬겠다. 내 뒤에 대통령은 안 돼. 이승만만 연임 제한을 풀어주겠다. 근데 그때 찬성표가 몇 표 나왔는지 아세요? 몇? 135표. 전체는? 135표. 전체는? 전체. 근데 찬성표가 통과되려면 한 표가 부족했던 거예요. 딱 한 표. 전체가 지금 203명인데 203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203의 3분의 1 계산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135.33333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0.3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4.4 5입에 의해서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203의 3분의 2는 135라는 거예요. 와, 놀라운 논리다 진짜. 하지만 헌법에는 이상이라고 나왔거든. 0.3이라도 이상은 맞아. 그러면 아니지. 아니지. 136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문제예요.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이게 뭔 진짜. 그래서 담배에 옛날 유행어가 그런 거 했어. 야, 너 와이프 임신 5개월이라며. 근데 왜 아직 안 나와? 5개월이면 나왔어야지.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딱 개헌을 하려면 개헌에 유효한 종족수가 있어야 되는데 한석이라도 안 되면 이거 못해요. 아무리 그렇죠. 근데 그때 여당은 이걸 관철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3.15 부정선거까지 저지릅니다. 투표함 바꿔치고 준비해놨다가 밑에 있던 표 갖다 넣고 이걸로도 안 돼서 이렇게까지 해? 3.15 부정선거까지. 그래서 일어난 게 4.19 혁명. 단기 4293년 4월 19일 이날 민권 수호운동에 주동이 되어 봉기한 서울의 대학생들은 3.15 부정선거를 비롯해서 12년 동안에 걸친 독재정부의 반민주적 행위를 비판하면서 줄기찬 데모를 감행하던 중 독재정부 경찰의 무자비한 총격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서울의 길목을 선열로 물들였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자 보세요. 문제는 최덕신이에요. 최고 권력자 앞에서 최고의 정점에 갔잖아요. 보통이면 이승만이 하야하면 여기도 떨어져요. 최덕신도 낙향을 하거나 참치집을 차리거나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치킨 배달을 하거나. 그런데 최덕신이라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두 번째 기사회생의 기회를 포착합니다. 이야. 최덕신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딱 보인 거예요. 바로 이 사람. 바로 이 사람. 저때 5.16 쿠데타. 와,
이날 새벽 수도 서울에 진군한 혁명군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나라의 동대문에 테크가 저렇게 있었어요? 와, 맞아.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진짜 무시무시한 세대다. 어우, 나 저 때 안 태어나서. 나도 저 세대 무섭다. 그러니까. 아, 정말 뭐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잊지 못할 그날 5.16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자, 근데 쿠데타가 일어났어.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최덕신. 자,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지 혀 막 풀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자, 사실 이 혁명 공약 첫 번째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혁명 공약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가 뭐였냐면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겠다. 그러면 구학이면 최덕신이죠. 그렇죠. 정확히 그 혁명 공약 범주 안에 최덕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벌벌 떨어야지. 끝난 거예요. 끝났죠. 끝난 거예요. 야, 1961년 5월 16일 딱 터졌을 때 최덕신 아마 운명적으로 여기서 나는 모든 게 끝났겠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 최덕신이 계속해서 이 정보망을 가동을 합니다. 누구야 도대체? 이 혁명 주동 세력이 누구야? 대박. 대박. 648기. 근데 아까 제가 기억하는 직함. 육사 교장 선생님 때 가르친 애들이에요. 교장님 때 가르친 애들이에요. 학생들이야. 딱 내가 가르친. 그렇죠. 그러면 딱 이게 걱정이 들어있는 안에 있는 방에 후배도 아니야.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죠. 분명히 싸웠었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648기? 라고 했을 때 들었을 때 이 최덕신 어땠을까? 저기 카네이션 달고 나가야겠네. 어떻게 보면 살 수도 있겠다. 야호!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아마 정보망을 계속 다 아마 뿌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군사정변이 일어난 한 달 뒤 박정희가 콜합니다. 어머! 와. 심지어 먼저 연락을 해요. 그냥 콜은 아니고 라인 넣었어. 그렇죠. 라인 넣었어요. 분명히 그 과정에 넣지 않고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와. 딱 갔더니 사실 요 불려갈 때도 사실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뭐 선배님이 대신 뭐 여기서 책임을 져주시는 모습이 좋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딱 갔는데 박정희가 선배님! 선배님! 대박이다. 하늘 같은 스승. 그러니까요. 선배님 같은 분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앞을 좀 앞장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 하면서 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원로가 필요했다. 그렇죠. 박정희도 사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으니까. 이게 컴플렉스였지. 그렇죠. 딱 그 말을 하면서 그 최덕신한테 외교 사절단, 친선 사절단이 되셔가지고 이 외국 순방에 나가서 우리 이 정변의 어떤 그 정당성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아니 그렇구만. 친선 사절단이면 사실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최덕신을 앉힌 거잖아요. 대표로. 당시에는 이제 5.16 쿠데타에 대한 세계의 여론이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 생각해보세요. 4.19 혁명인데 민주혁명을 했는데 1년 만에 뒤집어지고 군부가 통치를 한다? 독재한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이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일단은 중국어 잘하죠. 동남아 잘 알죠. 베트남에서 영어도 잘하고. 그다음에 미국도 한번 다녀왔고 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그 임무를 주는 거죠. 5.16 쿠데타의 당위성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설득을 해라, 설명을 하라. 그래서 실제로 그 일본 가고 대만 가고 그다음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인도 그리고 호주까지 가서 정말 돌아가면서 이 군사 정권에 대한 홍보를 갖다 톡톡히 하고 돌아오죠. 썬킴 선생님, 이거는 뭐 이런 인물이 다 있어. 그러면 진짜 가서 제대로 일을 해요? 그럼요. 일단 뭐 여러 나라를 가는데 호주를 방문합니다. 호주를 방문해서
그 당시 이제 호주 이제 수상 총리가 로버트 맨지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호주를 만든 호주의 아버지예요. 굉장히 자존심 세고 파워가 센 사람이었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태어났으면 제2의 윈스턴 처칠이 될 거다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인데 안 만나줘요. 최덕신을. 외교 특사인데. 저쪽 쿠데타에서 보낸 인물이. 그러니까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나는 저 쿠데타를 일으킨 그 세력이 보낸 사람을 안 만나겠다. 그렇지. 아니 기다리지 말고 그냥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시라고. 여기서 말 잘해야 돼요. 네. 최덕신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우리는 아직 모자라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당신 같은 호주와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 정치적 고견을 들으러 왔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진짜. 역시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한수 가르칠 수 있었어. 최덕 씨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딸랑딸랑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걸 얻었어요. 일단 귀국을 했겠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박정희 의장이 물었겠죠. 어떻게 됐냐고 인자. 호주에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호주에서 쿠데타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머. 잘했어 인자. 임자 다음에 뭘 시켜줬냐? 바로 외무부 장관 자리를. 그래서 외무부 장관 같구나. 버섯 승진이네. 지난 17일 소홍내각수반은 최덕신 신임 외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최 외무부 장관은 취임 소감을 통해서 외교는 군사와 같은 것으로서 전 국민의 뒷받침 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즐기지 않습니까? 군사 정권에 편승을 해서 자 이제 드디어 외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자 최덕 씨는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는 우리 익숙한 말이 있듯이 이게 그 순리대로 또 계속 이렇게 흘러가지만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박정희라는 이 이제 뭐 지금 요 당시에는 아직 대통령은 아니죠. 그렇죠. 아직 의장이죠. 네. 그렇죠. 박정희 의장의 주변에는 단 한 명의 임자만 있던 게 아니거든요. 여러 명의 임자가 있었거든요. 자, 당연히 박정희와 최덕신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정희의 전형적인 용인술 아니겠습니까? 여러 임자를 두고 경쟁시키는 것. 바로 이 최덕신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경쟁자는요. 뭐 우리 한국 정치계의 거목이었죠? 바로 이 사람. 개그계 JPO.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종필, JP. 조카 사이잖아요. 네, 조카 사이입니다. 예. 혈연적으로도 뭐 이게 가족 관계에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5.16 군사정변의 실질적 설계자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아까 제가 이 5.16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제가 얘기했죠? 8기, 64-8기. 그 64-8기의 리더가 바로 이 김종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그림을 다 그려놓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5.16 군사정변이 성공한 5월, 바로 그 다음 달, 6월 달에 이 박정희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한 기가 막힌 조직을 하나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중앙정보. 김정을 여기서 만든 그 초대 중앙정보부장이 김종필. 이렇게 지금 힘을 가진 김종필이 등장을 했어요. 자, 김종필 중정부장의 등장은 최덕신에게는 악재예요. 악재죠. 그 악재 예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덕신은 외무부 장관이에요. 외무부 장관. 우리나라 외교를 대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풀어야 될 외교적 난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박정희 정부는 무조건 경제 개발 성공시켜야 되거든요. 그거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 이 돈을 구해야 되는데 우린 돈이 없잖아요. 그 돈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일본과의 수교였습니다. 일본과의 이 수교를 통해 가지고 대일 청구권.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에 우리한테 뽑아먹은 거 다 토해내라. 내놔. 네, 그거 갖고 경제개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최덕신이 한 거예요. 최덕신이 일본 외무상 오이라를 만납니다. 1962년 그 엄청난 협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찌 보면 박정희 정부의 성공의 열쇠가 달려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청구권 액수의 규모가 이 카드가 전혀 맞질 않아요. 오이라, 즉 일본 측에서 주장한 액수는 7천만 달러 주겠다. 7천만 달러요? 7천만 달러 주겠다. 700억.
우리 최덕신 카드는 뭐였냐면 우리 정부의 카드는 뭐였냐면 8억 달러예요. 7천만과 8억. 비교가 돼야 안 돼. 협상이 돼야 안 돼. 합의 자체가 지금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진짜 골 때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 국민 여론이랑 8억 달러도 안 맞아요. 아, 당연하죠. 8억 달러 택도 없어 지금. 그렇죠. 네. 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완전 난감한 상황. 하지만 이걸 풀어야만 그렇지. 박정희의 남자로서 버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받지.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최덕신. 그런데 동시에 이 최덕신의 뒤통수를 딱 때리는 장면 하나가 등장합니다. 뭔데요? 그게 바로 김종필 오히라 메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외무부 두 나라의 외무부 장관들 사이에서 협상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세들, 쉽게 말하면 김종필이 그 정권의 실세였거든요. 실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따로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최덕신 모르게 김종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청구권 문제를 갖다가 매듭 지으라고 한 겁니다. 이 북한, 일본 쪽은 그 한 사람이고? 네, 그렇죠. 뭐야?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뭐 김종필 가가지고 일본 총리도 만나고 서울을 떠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10월 20일 오후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장은 먼저 일본 정부의 오히라 외상과 만나 한일 회담에 관해서 이야기했으며 이어서 이케다 일본 수상과 만나 박정희 의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두 나라의 사정과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측이 협상 정권을 쥐고 있는 게 오히라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하고 뭐가 되냐면 액수를 좀 좁혀요. 7천하고 8억이었잖아요. 3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게 청구권, 배상 이런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독립축하금 경제협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배상을 못 받은 거지. 저쪽에 명부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뭐가 문제냐면 그 이후로 이걸로 모든 일이 다 끝난 걸로 퉁치자. 이런 구절이 들어가서 지금도 위안부 문제, 징용병 문제가 아직도 아니라고 다 배상했다 하고. 그렇죠. 일본이 지금 거기 봐 그때 다 했는데 왜 딴소리 하냐라는 게 이제 일본 측 주장인 그게 거죠. JP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최덕신 입장에서 뭐가 된 겁니까? 자기가 외무부 장관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하놓고 내 뒤통수 완전 딱 해버리고 실제 일은 김종필이 다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자존심 굉장히 상해버린 거죠. 상하죠. 바보 된 거죠. 그래서 장관직에서 이제 물러나 버리죠. 스스로. 네. 자, 이렇게 장관을 그만둔 최덕신은 이후에 서독 대사로 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벌어지기 시작한 박정희 대통령과의 사이에 더 골이 깊어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바로 저희 이만갑에서도 한번 다뤘던 바로 동백님 사건이 1967년도에 터져요. 북한 괴뢰는 동백린에 본부를 두고 해남 적화 공작을 벌여왔는데 독일이나 불란서 등지에서 공부하는 우리 유학생과 그곳에 가서 사는 사람들을 평양으로 유인해서 세뇌 공작을 마친 다음 이들을 다시 우리나라에 귀국시켜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동베를린에 건너가가지고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가지고 냉면도 얻어먹고 갈비도 얻어먹으면서 돈 받았다. 이거 가지고 간첩단 사건을 엮어버리는데 용돈 받았다. 용돈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윤희상 선생님 등등등을 납치해서 독일에서 끌고 오잖아요. 이게 외교 문제가 당연히 되죠. 남의 땅에서 납치를 해오니까 서독 정부는 당연히 항의를 했고 일단은 이 최덕신 당시 서독 대사가 조금 약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희생양이 필요해요. 당시 이제 최덕신 대사는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이 중정에서 김영욱이가 다 혼자서 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이 서류를 보면은 서울에 있던 남산 중정이 최덕신 서독 대사에게 직접 팩스밀레를 보낸 그런 증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독 대사 자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서독 대사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 최덕신이란 사람의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탄 겁니다. 참 평범한 삶이 아니죠.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이후로도 평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자, 이 사람의 다음 직관 정말 기상천외한데요. 설마 일본으로 귀화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것도 굉장히 기상천외. 국민인 혹시 이걸 알 수 있을지. 만약에 나였다면은 인맥이 있잖아요.
해외에도 인맥이 있고 외교를 했었으니까 식당을 하나 차려서 그래서 식당을 가. 군인인데. 참치가 먹고 싶구나. 참치가 먹고 싶구나. 참치. 아니 저는 이건 진짜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김종필이 저러고 있고 이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한국에서 못 살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의 눈밖에 난 상태고 어떻게 할 것이냐. 단단히 눈밖에 났죠. 세 번째 기사회생을 합니다. 뭔데요? 육사 교장했죠. 외무부 장관도 해봤죠. 서독 대사도 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교주가 됩니다. 교주? 진짜요? 진짜. 독일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주는 아니고 천도교의 교령으로 취임을 그래서 합니다. 그게 나왔구나. 사진 보시죠. 어머, 어머 이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 같아. 자, 지금 같은 인물 맞습니까? 같은 인물. 동일 인물이에요. 진짜 파란만장하다. 미국 사람 같아.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왜냐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 사건이 있었지만 갑자기 종교의 교령이라뇨? 군인이. 그리고 저는 딴 거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이상한 사람 하도 많으니까 갑자기 어디서 교주를 참칭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천도교잖아요. 천도교는 이상한 종교도 아니고 동학이에요, 동학. 천도교 최덕신 교장의 우리 민족의 위대한 이상은 홍익인간이라는 내용의 강연을 했습니다. 교령이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를 이해해요. 아버지 최동호 장군. 독립운동가였는데 천도교를 장시하시는데 정말로 막강히 일조를 하셨던 분이에요. 민족주의자, 민족주의. 그게 또 아빠 그러니까 그의 아들 최덕신도 천도교 쪽이랑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었던 거죠. 당시 천도교인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천도교 입장에서도 보세요. 요 직전까지 최덕신이 뭐였어요? 외교부 장관도 했었고 서독대사도 했었고 정권의 요직에 있었던 최덕신이 교령으로 취임을 하니까 천도교 입장에서도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때 실제로 천도교가 부흥기를 맡게 됩니다. 이때 이후로 잘 나갔어요. 급기야 천도교 교령의 신분으로 박정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옛날 최덕신 아니야. 표를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기사에서 합니다. 표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표. 100만 표. 자, 천도교 교령 취임이 최덕신에겐 자신감 또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인이 먼저 박정희를 찾아가요. 찾아갑니다. 완전히 쭉 나락으로 떨어진 줄 알았던 이 최덕신이 교령이 딱 되면서 이 어깨 힘이 빡 들어왔는데 근데 어깨 힘이 좀 딱 들어왔으면 뭔가 또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교령은 그런 거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걸 해줘야 이 최덕신이 천도교 부흥의 중심에 섰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을까? 뭐니 해도 상징적인 눈에 보이는 건물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 이 천도교 교당이 굉장히 낡은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상징적인 천도교는 이것, 예를 들면 천주교는 명동성당 이 뜻이 천도교는 이것 이게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를 딱 찾아가서 이러이러하니 우리 100만 교인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상징적인 건물 좀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도와달라. 신전을 세워달라. 네. 이때 박정희의 반응. 오케이. 오케이요? 오케이. 우리 지금 새마을운동 막 하고 있어요. 어려운. 오케이 했어요, 진짜. 너 뭐 필요해? 2억 융자? 오케이. 2억? 건축가? 오케이. 50만 차관 알선? 오케이. 다 오케이를 해주는 거예요. 왜? 빡빡 밀어주는 거죠. 이 결과 만들어진 게 바로 지금 그 안국동 쪽에 가시면 천도교 수운회관이라는 게 있어요. 수운회관. 그 수운회관이 그 높이가 한 지금 15층 정도 되는데 그 당시 15층이면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그 주변에서 제일 높은 거겠지. 그럼요. 이걸 통해서 나 최덕신 천도교 교령이야. 나 살아있어. 박정희 힘 받아왔어. 이걸 딱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 계기다. 신의 사대문 한가운데 빡. 그렇죠. 청와대 가까운. 하지만 이렇게 사실 바로 직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최덕신을 의도적으로 밀어낸 거 아니었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런데 왜 갑자기 잘해줘? 그러니까. 자, 여기에는 당연히 뭐 또 있어? 큰 지원을 박정희 대통령이 받을 게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 이유 지금 공개합니다. 제7대 대통령 선거가 1971년 4월 27일로 다가오자 온 국민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선거는 명랑하게, 투표는 자유롭게. 시장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대통령으로 한 번 더 뽑아주십시오 하는 정치 연설은 오늘 이 기회가 마지막 연설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중요하면 앞으로는 정서도 없는 대권의 공동체가 온다면 확고한 규범을 따라 반대입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7대 대통령 선거. 떠오르는 젊은 정치인 김대중 후보와 삼선을 노리는 박정희 대통령 간의 뜨거운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바로 최덕신의 기사회생 세 번째 71년 대선이었습니다. 야, 그럼 운도 잘 떨어진다. 세 번째가 아까 교령 아니고? 그 교령되면서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와, 아직도 아니면 교령이 아니면 박정희가 이거를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만날 일이 없죠. 71년 대선이 되면서 이 최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까 천도교 교인이 몇 명? 100만 명. 이 100만 표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거 지금 한 10명 모이는데도 가서 표 좀 달라고. 그럼요. 표도 주고, 후보자가 주고 막 이러는데. 교령이 움직이기만이면 이 100만 표를 확보할 수 있겠다. 근데 정말 이게 이 드라마 같은 게 71년 대선의 결과가 이 김대중과 박정희에 붙는데 표차가 100만 표예요. 어머, 정말요? 진짜로요?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그 표 차이에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요. 이거 안 되겠다. 다음부터는 선거 없이 대통령 해야겠다. 그러니까. 선거를 없애자. 그렇죠. 근데 만약에 100만 표가 김대중 쪽으로 갔다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죠. 그렇죠. 게다가 당시 이 김대중 후보가 이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오면서 정말 야당에게 신선한 바람을 막 불러일으키고 있었거든요. 뭐 예비군 폐지,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 박정희 당선되면 더 이상 대통령 선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쫙 펼쳐나오고 있었는데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확실한 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 최덕신을 부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최덕신은 다시 그냥 완벽히 부활하게 된 거죠. 최덕신은 정말 좋은 명분을 갖게 되는 거네요. 그럼요. 이러면서 이제 김대중 공약 비판하면서 박정희 편에 섰고 그 결과 박정희의 남자로 다시 부활한 거예요. 또다시. 자, 보세요. 100만 표 몰아줬어요. 최덕신 입장에서는 박정희, 그럼. 내 신세 줬지. 내가 당선시킨 거야. 거의 그렇지. 얼마 중이에요. 아니지. 내가 당선시킨 거야. 난 아니었으면 떨어졌어. 아니었을 이거 올라간다, 진짜. JP야. 그렇지. 일어나죠. 100만 표 차이. 하죠. 그래서 수은회관 공사가 촥촥촥촥 되고 있잖아요. 최덕신이 박정희를 찾아갑니다. 안 만나주네. 안 만나주네. 진짜요? 안 만나주지. 이것도 뭐냐? 문전박대야? 각하가 바쁘셔서 그렇습니다. 한 번에 오시면 꼭 만나게 됐습니다. 최덕신이 이랬으니까 그렇다고. 다음번에 또 찾아갑니다. 안 만나주네. 어머! 각하가 바쁘십니다. 어머, 어떡해. 또 찾아가요. 안 만나줘요. 어머.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선거가 끝났잖아요. 박정희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나중에 비화로 전해지는데 최덕신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참모가 얘기를 하잖아요. 최덕신 입장에서 잘 아는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를 통해서 알아본 거예요.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이렇게 얘기했대요.
최덕신 그 사람은 내가 이미 많이 도와줬는데. 너가 지어줬어. 건물.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며 선거 전에 했던 약속의 시치미를 딱 뗀 거야. 아하. 보세요. 뭔 약속? 최덕신 입장에서는 50만 달러 차관 받아야 되고 2억 융자도 받아야 되고 이거 다 해결해야 돼요. 이것만 믿고 건물을 15층짜리 쫙 올렸는데 안 해줬어?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박정희가 안 해준 거예요. 빌려준 거였잖아. 그 차관이랑 그거 안 해주기로 했죠? 못 받게 됐습니다. 어머.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줬어요. 멘붕이야. 아까 해주기로 했고 지은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재정적인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72년에 수은회관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어요. 아이고야. 이것은 진짜 솜씨다. 은행에 못 갚은 거예요. 못 갚은 거야. 이렇게 대선 이후에 180도 달라진 박정희 대통령의 태도. 이 시점을 계기로 두 사람 사이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렇죠. 72년도 유신 선포가 되면서 완전히 벌어집니다. 유신이 곧바로 유신.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를 기해 민족의 살기를 찾기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우리의 모든 제재 유신적인 일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유신헌법의 핵심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종신,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독재의 길을 여는데 이 반대 세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박정희가 그 100만이라고 하는 천도교 교인을 활용했죠? 권력 잡았죠? 이젠 그 100만의 교인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들이 나한테 비판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덕신은 천도교 공금횡령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습니다. 어떡해. 와, 경찰. 웬일이야. 와, 너무 예상치 못한 카드가 들어왔어. 인생살이 비용박신세라더니 정말 하루아침에. 이러니까 이제 최덕신이 이거 세게 들어오는데? 칼 들어온 거야. 이거 그러면 중정이 움직인 거 아니야? 약간 중앙정보부? 그렇죠. 라고 의심하는 차에 역시 중정 요원들이 들이닥칩니다. 들이닥칩니다. 그럼 최덕신 얘기하죠. 여기 너무 오래 계시면 위험하지 않으실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 어디로. 협박을 주는 거죠. 떠라.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최덕신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호사구팽이죠. 저 공금횡령 문제가 이제 최덕신 입장에서 봤을 땐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다고 해요. 다른 건 몰라도 돈 문제만큼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였다고 해요. 스크래치를 낼 거예요. 교령까지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주는 거 그 아니야? 약간 팽당했지 않습니까? 안 만나주고 그런 상황에서 나를 지금 공금횡령으로 넘어가 그렇게 끌고 지금 간단 말이야. 네가 나를 배신했으면 나도 너를 배신한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바로 어디로 가냐? 도쿄로 가. 도쿄로 가. 왜? 1977년 그 이름도 유명한 도쿄 성명을 낭독을 하는데 도쿄 성명. 도쿄에서 딱 성명을 발표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민족 말살 정책과 매국적인 군사 파쇼 정책을 규탄한다. 와, 세게 나오구나. 라고 하면서 나중에 또 이런 말 하죠. 6.25는 북침이다. 북침이다. 그러니까 나는 다시는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않겠다. 딱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이거는 이미 북한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6.25 전쟁이 남한이 먼저 북한을 침략한 거란 말은 약간 선을 넘은 거라서. 왜냐면 자기가 참전했던, 지휘관으로 참전했던 전쟁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저는 벌써 73, 4, 5, 6 이때부터 북한 공사원이 일본에서 접근을 했다고 봐요. 이미. 왜냐하면 그때는 조총련이 굉장히 강했을 때문에 일본에 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서 북침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북침이라고 말하는 건 세상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까지 한 거 보면 70년대 약간 중반 때부터 벌써 북한과 커넥션이 있었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최덕신의 자기 증언이에요. 일단 71년 대선에 자기가 100만 명의 천도교도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당시 김대중 후보를 떨어뜨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게 71년도였거든요. 네. 73년도에 그 악명 높은 김대중 납치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최덕신 씨는 허걱 정말 정적을 죽이려고 했구나. 결국 내가 어떻게 보면 김대중을 죽일 뻔했네? 라고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김대중 씨한테 전화해버렸대요. 또르또르.
그때 미안했다고.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다음에 74년도 8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유경수 여사의 피격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지. 그치. 그동안 자기 주장이에요. 최덕신 씨의 주장. 뭐냐면 그 자기가 부검 결과를 보니까 분명히 몇 발이 발사됐는데 탄피가 몇 개가 하나가 더 있더라. 아, 그 얘기 요즘도 맞을까? 그리고 총알 한 발은 유경수 여사의 후두부를 가격했다. 어머. 앞에서 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군인인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뭔가 음모가 있다라고 하면서 최덕신 씨는 박정희가 자기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서 척까지 희생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이 정권 하에서는 살 수가 없다. 떠나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자기는 얘기해요. 우리가 보면 지금 음모론이죠. 그리고 지금도 음모론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진지하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음모론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족과 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박정희를 두고 독재 권력의 안보를 위해서는 척까지도 재단에 바치는 독재광. 그다음에 박정희의 악착스럽고 잔인무도한 성품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그렇구만. 자,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낼 만큼 박정희에게 완전히 돌아선 최덕신. 기회를 엿보고 있던 북한은 최덕신에게 조심스레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우와. 제가 아까 오늘 이 최덕신의 기사회생이 4번 있다 그랬잖아요. 예. 6.25, 예. 5.16, 대선. 그리고 이제 4번째 월북이 진행됩니다. 기사회생이요. 4번째가. 네. 자, 미국에 있는 이 최덕신한테 이 북한에서요 통일토론 초청장을 보냅니다. 통일토론 초청장. 그래서 76년도에 드디어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뒤 78년도에 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는 매년 자기 아내와 함께 같이 들어갑니다. 이러기를 무려 10년 동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북한은 계속해서 포섭 작전을 했던 거예요. 우리한테 오십시오. 뭐 이렇게 직접적인 것보다도 그냥 자꾸 왔을 때마다 보여주는 거죠. 승민 씨. 좋은 거. 만약 이게 10년 동안 이렇게 참 좋은 거 보여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잘해주면 어떻게 포섭 넘어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포섭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 1, 2년이면 좀 의심할 텐데 10년이면 이거는 뭐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뻗기는 척. 얼마나 잘하실 건데? 얼마나 잘하실 건데? 뭘 맞을 건데. 그런데 월북할 수가 없잖아요. 최덕신의 근본, 골수 반공주의자, 그리고 유교전쟁 때 어땠어요, 지금? 북한 인민군을 상대로 해서 총질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요? 갈 수가 없죠. 겁나서 못 가겠다. 그런데 이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월북이 가능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오히려. 자, 이걸 가능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바로 이 사람. 바로 이 사람. 이 김일성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로 이 빨갱이 때려잡던 장군 최덕신을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끊임없이 엄청난 대접을 해주면서 엄청난 그냥 쫙 풀어주니까 마음이 놓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에 감동까지 받은 거예요. 10년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반공주의자지만 나 여기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제 자신의 특급 무기를 사용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알려 있는 게 뭐냐면 김일성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사람을 감동을 시킨대요. 진짜. 굉장히 감동을 시켜서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건강도 좋지 않은 두뇌에게서 해외에서 외롭게 살고 있으니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이제 평양에 와서 나랑 친형제처럼 지내자. 이런 말을 듣고 가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박정희한테 팽 당한 다음에 김일성이 거두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은 그 86년도에 월북을 했냐? 미국에 살면 되지.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미국으로 갈 때 돈이 없었어. 네. 그 뭐 지인들 증언에 따르면 당시 미주 사회에서 잘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 군데 도움을 받으면서 모터인이라고 하룻밤 $10짜리 10,000원짜리 숙소에서 자고 고생을 했거든요. 결정적으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한국에서 건너간 이민자들은 타도 박정희 이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80년대가 들어가면서 미주 사회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바뀌어요. 왜? 손에 손 잡고 올림픽 손 잡고 올림픽 86 아시안 게임과 이제 88 올림픽이 이제 홍보가 되면서 약간 뭐라고 할까? 이제 국뽕에 차오르는 거예요, 이 교민 사회도.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나라를 욕하십니까? 이런 분위기에 돈도 없겠다. 약간 교민 사회에서 왕따도 당했겠다. 그렇지. 가자. 이렇게 결론에 내리는 거죠, 솔직히. 와, 진짜. 그리고 이게 나이도 나이인데 이 나이 먹고 아무 데서도 인정 못 받고 뭔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받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로 가고 싶지. 네. 자, 여기 이 최덕신을 움직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최덕신 아버지의 묘라고요. 맞습니다. 아버지 최동보 장군이 북한의 애국 열사령에 묻혀 있잖아요. 그래요? 아버지 묘소를 막상 돌아보니까 위인도 이런 위인처럼 해놓지 않았어요. 그치. 애국 열사령에 묻히고 위인 대접받고 있고 김일성이 나한테 잘해준대. 안 가겠습니까? 사실은 최동호라는 사람은 김일성의 스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 옛날에 독립군 간부를 뭐 양성했다고 하는 화성 우스에서 공부할 때 이 최동호라는 분이 거기에 이제 숙장으로 계셨어요. 독립운동가였던 데다가 김일성과 또 남다른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다 보니까 6.25 때 북한에서 이제 모시기 공작의 우선순위로 돼가지고 그 대상으로 꼽혀서 그때 결국 이제 월북을 해서 뭐 장관급 대우까지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뭐 북한에서 오신 분들 정규 교육을 받아본 분들이면 아마 세계와 더불어 다 읽어봤을 거예요. 거기에 최동호 선생님이 나옵니다. 최동호 선생님 나오고 김일성이 예전에 만주에서 고생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난 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최동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 지금 자식이 반공주의자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아마 나이가 먹고 철이 들면 꼭 북으로 올 거다. 만약에 내가 죽어서 그때라도 제발 우리 아들을 북으로 좀 모셔와라. 데려와라. 유언처럼 이렇게 김일성에게 당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최덕신이 북으로 가서 김일성의 은총을 이렇게 받아 안으니까 뭐라도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북에 가서 책을 또 하나 씁니다. 김일성, 그이는 한울림. 하늘님? 그러니까 이게 그 동학에서 말하는 그 신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동학은 범심론적 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신이에요. 물론 이제 동학은 진짜 유연하다. 그러니까 이 책까지 쓰면서 김일성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아. 네. 그래. 김일성의 회유에 의해서 이제 최덕신이 북한으로 가는데 참 대우를 정말 잘해줬어요. 가자마자 간 해에 바로 김일성 훈장을 수여하고. 많이 썼네, 진짜. 김일성 훈장도 수여하고 정말 많이 한 게요. 조평통 뭐 부위원장도 되고. 평화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도 되고 그리고 천덕여 청우당 중앙위원장도 되고 많이 줬네. 그리고 조선 종교인협회 회장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대단한 직책들을 5개나. 5개나. 별이 5개. 미안해. 난리를 한 거예요. 근데 노인이라 명예직이었겠지만. 그래서 명예직이죠. 그리고 최덕신이 가졌던 특이한 직함 중에 조선 골프협회 회장 맞아, 골프를 잘 이라는 쳤대요. 직책이 있었다고 해요. 김일성이랑 같이 최성호 부지에 골프장이 생긴다라는 말을 듣고 저기서 부지배에 있느냐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말을 했대요. 그 말을 듣고 김일성이 그런 직책을 이만갑에 등장한 인물 중에 역대급이다. 근데 진짜 골프를 잘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에 가서 대우는 정말 잘 받았어. 벤츠 줬죠. 벤츠 380 줬죠. 이 사람한테 부총리급 대우를 해줬죠. 어이구. 집 줬죠. 그다음에 요리사 줬죠. 청소부 줬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생활 청하라면 당생활 청하고 만세 부르라면 만세 부르고 이러면서 살라고 한 사람은 가물마치상 나고니까 왜 다 먹여주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그런데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할 자유, 말할 자유, 그 어떤 자유도 없어요.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야.
자, 이렇게 북한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1989년 최덕 씨는 사망합니다. 올림픽 이후에 죽었네. 그러네요. 김일성은 국가장으로 장례까지 치러주었고요. 애국 열사릉에 묻히면서 마지막까지 특급 대우를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또? 최덕 씨 사망 이후에 그의 아내 류미영은 과연 어떻게 지내게 됐을까요? 자, 아내에겐 지가 없었죠. 네. 자, 11년이 흐르고 나서 북측 이산가족 상봉단의 단장으로 내려온 유미영 씨의 가족 상봉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집이야. 월북한 사람이 2000년도야. 대단하다. 100명의 이산가족들을 이끌고 나타난 유 씨 자신이 남쪽에 아들과 딸을 둔 이산가족입니다. How does it feel to be back? I'm very happy. Do you think there will be many more such visits? Yes. Is this just the beginning? Beginning. Yeah, beginning. 유 씨는 북한 서열 20위권의 고위급 인사답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류미영 북측 이산가족 서울 방문 단장이 서울에 살고 있는 가족과 비공개리에 만났습니다. 이거 진짜 뭔가 잊을까 하면 떠나오고 잊을까 하면 이때 류미영 씨가 서울 방문 단장으로 등장을 하면서 안 그래도 우리 측에서도 굉장히 적잖이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북한은 무슨 생각으로 이분을 단장으로 보냈는지 대박이다. 지금 생각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 유미영 단장이 서울에 왔을 때 서울에서 그 화면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김정일이가 신의 한 수를 뒀다. 신의 한 수다. 그게 뭐냐면 봐라, 월북했던 사람도 그치, 그걸 보여줬어. 내가 이렇게 신임을 해서 저기 심장부에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해피하냐 지금. 아니, 이런 거 짜는 그 기관이 있어요. 통일조선 사업부가 이런 걸 해줬는데 머리가 너무 근데 좋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김정일이 생각이 뭐였을까 저 보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망명을 하면 다시 남조선으로 그러면 남조선 안기부가 납치해서 또 했다고 그럴 거고 또 가서 자기가 하라고 한 대로 잘했으면 김정일이 위신 또 올라가는 거고 그러네. 김정일한테 하나 아깝잖아. 일거양득이네. 잃을 게 없구나. 꼭 먹고 알 먹고. 근데 이 최덕신, 유명 이걸 보면서 어떤 걸 우리 북한이 이용을 했는가 하면 비록 극악한 반공주의라도 수령님이 품은 바다같이 넓다. 그렇지. 따뜻한 그러니까 어버이 품에 안겨. 지금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수령을 위해서 일한다면 지난 과거는 다 묻어줄게. 나 앞으로 다 와. 그렇게 해서 온 거 아니에요. 야. 이런 걸 보면 북한 주민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위대성 교양 자료로. 와, 이게 정말 우리 수령님 같은 위대한 분은 하늘이 내신 정말 분. 하늘이구나 진짜. 그릇이 넓다. 이게 최덕신 유명이 북한 체제에 준 선물이죠. 그래서 생각하죠. 아니 근데 최인국은 이제 월북했던 엄마를 이제 그때서야 이제 다시 만난 거잖아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도 궁금해요. 사실 그 월북한 최덕신 내외는 북한에서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지만 문제는 아들이죠. 월북자예요. 자진 월북했어요. 나머지는 그다음에 그냥 월북입니까? 뭐 6.25는 북침이고 뭐 유경수는 뭐 자작극이고 이래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꼬리표 때문에 월북자 가족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최인국 씨가 당시에 이제 유명한 건설회사 다니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잘려요. 막노동을 전전합니다. 그랬는데 그 어머니란 사람이 딱 그것도 남으로 대표단으로 넘어와서 내려왔어요. 내려온 거야. 마음이 허락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만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옆에서 많이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만나긴 했지만은 처음에는 그 만나는 걸 거부했었다 그러더라고요.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 선친들의 유해가 있는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재밌는 게 최인국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부모가 월북을 한 월북자의 자식이기 때문에 직장을 10번 옮겨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최인국이 그 천도구 교령에게 이런 얘기해요. 나는 사실 민주주의가 좋다. 그리고 내가 북한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근데 북한이 어머니의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뒀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가 맡았던 그 자리를 어머니가 내려맡고 나에게 줄 수 있다는 언지를 북한이 수도 없이 아들에게 했던 거예요. 제안을 했구나. 이제 이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최덕신도 공산주의 체제가 싫었지만 북한을 선택했고 아들 최인국도 공산주의 체제가 싫었고 민주주의가 좋았는데 대한민국에서 10번이나 직장을 옮기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월북길을 택했고 역사의 아이러니가 또 한 번 반복되고 있는데 최덕신은 아들, 딸을 다 버리고 월북을 했어요. 아들 최인국도 아들, 딸, 아내까지 두고 월북을 했어요. 근데 최인국 씨가요, 북한으로 갔는데 엄마의 대를 이어서 천도교 교주 자리를 맡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맡았어요. 어머, 결국에는 뭐야? 최덕신이랑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알잖아요. 남한 사람들이. 최인국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북한으로 본 데는 큰 자리 하나 주기가 이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카드를 안 가지고 온 거야. 이게 카드가 있어야 써먹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런 인물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저렇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천수를 누리고 애국 열사릉에 묻히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허탈해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잠깐 지나갔지만 거창 양민학살에 관련돼서는 정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2002년 3월 14일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5명의 탈북민이 주중 스페인 대사관으로 들이닥친 겁니다. 다시 이제 북송이 됐었다가 또 탈북을 하신 분이에요. 다시 북송당하면은 이제 사형까지도 될 수 있다. 장악할 만한 변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대사관 앞을 지키는 중국의 공안 이게 하나 둘씩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일인 사람 한 명의 조력자가 있었는데 내가 대사관 앞에 있는 중국 공안을 힘으로 잡고 있을게. 그때 다 들어가. 당일 안 나타난 거예요. 어머나 왜? 채널 A